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북상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반지하 주택이나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폭우에 대비해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주민들은 올해 또 같은 피해가 반복될까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2017년 7월 시간당 110mm의 비가 내렸던 인천. 갑자기 내린 폭우에 800여 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는 특히 반지하가 많은 다세대 주택에 집중됐습니다. 반지하들이 여기에 지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냥 그때는 뭐 물 퍼내느라고 여기저기 뭐 경황이 없어요. 누가 와서 말만 하면 신경질을 부리고. 피해 지역만 조금 달라졌을 뿐 지난해에도 침수 피해는 반복됐습니다. 100여 가구가 넘게 살고 있는 김포의 한 다세대 주택 주민들도 지난 여름 악몽 같은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피해 당시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성인 남자 허리까지 물이 찼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1층 주택들 대부분이 이 창문을 통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워낙 낮은 지대에 주택가가 위치해 있는 데다 물이 빠질 수 있는 농지나 유수지 대신 주택과 공장이 들어서면서 침수 위험 지역이 된 겁니다. 당시 4시간 동안이나 꼼짝없이 물바다에 갇혀 있었던 주민들. 올해는 김포시에서 배수로 정비도 하고 위급시 장비도 미리 동원하기로 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농수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그루 분산이 됐는데 지금은 싹 다 건물로 다 짓고 보니까 요리 쏠림 현상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는 저지대가 이제 맞는 거지. 해마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지자체에서도 장마철만 되면 비상입니다. 침수 우려 지역에는 배수 펌프나 모래주머니를 지원하고 혹시 모를 침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펌프 차량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주택가 침수는 그동안 하수가 역류에 피해가 더 컸던 만큼 빗물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장비도 도입했습니다. 각 가정에 연결되는 하수도관에 마개를 달아 빗물이 넘쳐도 거꾸로 흐를 수 없게 한 겁니다. 우기철 집중호우 시 그 반지하나 지하 등 그 저지대 건물 내 하수가 역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수 역류 방지를 위한 차단 장치 설치를 통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만이 답인 상황. 지역 주민들은 올해는 큰 피해 없이 장마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버스 업체에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지만 버스기사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버스 업체가 있는 경기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급기야 채용 박람회까지 마련해 버스기사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다행히 노조가 파업을 유보해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버스기사 충원. 급기야 경기도는 모자란 버스기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박람회장은 버스기사에 지원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채용 게시판을 꼼꼼히 살피며 근무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경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급여 조건, 그다음에 복리후생 이런 쪽으로. 근무일을 하고 보수하고. 버스 업체들도 숙식 제공은 물론 초보자 환영까지 한 명의 기사라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습니다. 만약에 15시간을 해야 되는데 16시간을 했다. 그럼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아니면 다음 주나 이럴 때는 또 길이 뚫리면 13시간, 12시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3개월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근로관료. 이건 이제 법으로 아예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 탄력 근로자가 이용이 될 거예요. 박람회를 통해 접수된 지원자들은 서류 전형에 이어 실전 테스트 격인 3주간의 직무 교육을 거친 뒤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버스 업체는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31곳, 경기도에만 21곳이 해당됩니다. 현재 근무 형태로는 주 52시간을 맞출 수 없어 1일 2교대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만 1,500명 이상의 버스 기사가 더 필요합니다. 큰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인원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인원들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몇 명이 더 필요하냐. 이거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1,500에서 1,70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버스 업체에 9월까지 석 달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기사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충원된 기사들도 숙련도가 떨어져 9월까지 기존 노선 운영이 모두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버스업계 발등에 떨어진 주 52시간 근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버스업계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천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죠. 바로 부천 문화예술회관 건립인데요. 부천시는 지난 1990년대부터 무려 4번이나 부지를 바꿔가며 사업을 추진한 끝에 드디어 26일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995년 사업을 처음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입니다. 부천시는 문화예술회관 안에 1,400여 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홀과 300여 석 규모의 다목적 홀을 조성할 예정.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회관을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당초 부천 문화예술회관은 중동 신도시 개발과 함께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건폐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부천시는 부지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다 지난 2014년 중동 1153번지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중동 1153번지는 중동 특별계획 1구역 통합개발이 추진되던 상황. 예정대로라면 건설사가 통합개발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을 건설한 뒤 기부 체납 방식으로 부천시에 기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중동 특별계획 1구역 통합개발이 무산되면서 해당 부지는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결국 부천시는 지난 2015년 시청사 앞 주차장 자리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확정하고 12천억여 원을 들여 사업에 나섰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장덕천 부천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이 부천시 문화산업에 큰 축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부천시 문화산업화 그리고 시민들의 그 문화에 대한 권리 향후 차원에서도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더불어서 부천시 문화산업의 큰 축을 형성하리라 기대합니다. 부천시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친 뒤 2023년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시골길을 따라가다 보면 농사일을 하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 안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있으나 마나한 안전장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25에서 짚어봤습니다. 길다란 수로가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너비 3m에 이르는 거대한 농수로. 농사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도 늘 이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차도 댕기고 옛날엔 차도 빠져들었어요. 여기 저 발 있는 데서 그냥 술 먹고서 그냥 빠지고 그 뭐 한 그 사람 죽은 지도 한 10년 전에도 여기서 빠져서 하나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애들은 뭐 옛날에 뭐 몇 명 빠져 죽었지만 겨울철에는 비어있지만 농사철인 요즘 수로에는 물이 한가득입니다. 수면 아래가 잘 보이지 않아 깊이를 짐작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막대를 넣어보니 세우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유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깊이도 2m 가까이 되는데요. 자칫 발이라도 헛디뎠다가는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한 달 전 연마을에서는 술에 취한 주민이 수로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도 10여 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차는 낡게 해가지고 안 열었더니 물에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12시쯤에 그걸 밟아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뜨는 거야 바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수로 곳곳에는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고작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울타리가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다 보니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수로 안에도 만일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빠져서가 아니고 혹시라도 누가 거기에
어떻게 다 실수해서 들어간다 손 치면은 계속 떠내려가면서 뭘 하나 잡을 거 있어야 될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관리청인 농어촌공사는 관련 예산을 탓합니다. 정해진 예산안에서 위험 지역을 우선 정비하다 보니 한꺼번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가장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먼저 하다 보니 그런 예를 들어 직진할 수 있는 구간들은 아직 안 돼 있는 데들이 꽤 있을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 울타리가 세워진 곳은 전체 수로 길이의 70% 수준. 농수로 사고가 얼마나 더 반복돼야 100%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시 의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문화 다양성 조례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거셌기 때문인데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 손에는 저마다 문화다양성 조례 철회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한 65개 단체 회원들이 부천시의회에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겁니다. 부천 동성애 대책 시민연대로 모인 시민단체들은 문화다양성 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를 허용하는 꼴이라며 조례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다문화와 젠더와 연결이 돼서 성소수자가 어떻게 다문화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일반 상식에는 어긋나고 인류 역사는 양성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와 어긋나는 이런 부분의 조례가 또다시 입법 발의되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양정숙 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해당 조례는 국적과 민족, 종교, 성 등의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천 동성애 대책 시민연대는 조례 내용에 적힌 성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의미하는 성별이 아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회적 의미의 남녀 구분이라는 입장. 특히 이들은 사회적 의미의 남녀 구분을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부천시의회는 당초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심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부천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이번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자호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위원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라며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통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냥 본인에게 있는 거고요. 부천이 정말 문화도시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문화다양성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여러 가지 실천을 벌일 계획입니다.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두고 양측의 시민단체가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양정숙 부천시의원은 조례 재발의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문화다양성 조례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두고 찬반 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24일 삼정복지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삼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쇳가름 날림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난달 삼정동 일대를 뒤덮었던 쇳가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인근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소가 이번 분진 피해의 원인이라며 발전소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부천시는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건설사와 협의를 진행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도 48호선 일부 구간이 재포장 공사로 닷새 동안 통제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구간은 김포 한강로 입구 사거리와 발산교차로 사이 양방향 도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해당 구간은 통제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위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올해 부평구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가 부평 11번가 사업인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부평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혁신센터가 들어설 오수정화 부지 매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습니다. 최근 국방부와 오수정화 부지 매입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평 11번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먼저 부평 11번가 사업이 이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후된 이 도시 시설을 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사업이고요. 우리 네. 부평구는 지난 2017년도 말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그리고 굴포천 먹거리타운 이 활성화 사업 네. 그리고 이 오수부지에 대한 혁신센터 사업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예, 지금 예. 전체 예산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사업 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2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부평 11번가 사업의 이제 진척도는 어느 정도 같다고 보면 될까요? 전체적인 사업 이 비중은 조금 떨어져 있긴 하나 네. 이 부분적인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센터도 이 매입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굴포 먹거리타워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도 주민들께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세 네.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아웃라인도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돼서 부평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평 구청 인근까지 예. 그 주차장 없어지는 주차장 면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수정화조 부지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늦어질 경우에 사업을 재검토를 좀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논란도 있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오수정화조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국토부 문제뿐만 아니라 뭐 외교부, 환경부 이런 모든 네네. 종합 부처들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어떤 특수성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단순히 국내 어떤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 것에 대한 특수성은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좀 속도가 늦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네. 뭐 페널티가 특별히 작동하지 않을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평 11번가는 굴포 먹거리 타운을 활성화하고 주변의 문화와 경제 공간을 활성화한다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좀 연계한 이 상권을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시민단체로서 좀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굴포 먹거리 타운을 가면요 카페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징조냐면은 전국적으로 무슨 뭐 경리단길, 무슨 길이 유명해지기 시작할 네. 때는 초기에 작은 카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떤 문화의 형태 그리고 어떤 주민들이 어떤 쉴 공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굴포 먹거리 타운에서도 이제 문화 축제를 한번 한 바도 있고 네. 이런 걸 보면은 일단은 그 기존에 있었던 상인들 아니면 새로 입주한 상인들이 상인들 간의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제일 과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네. 도시 재생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면은 당연히 건물 이렇게 세입가가 올라가게 되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 단계부터 네. 입주하는 어떤 세입자라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공동 협약을 맺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과 네.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나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줘서 나중에 초기부터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참여했었던 상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갈등이나 분열이 아니라 함께 더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3, 4년가량 좀 사업이 추진이 될 텐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죠. 부평 11번가가 원도심 살리기라는
이런 목적에 좀 달성을 하려면 좀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이광호 처장님하고 같은 마음이고요. 네. 이 사업을 서두르지 말고 또 부평에 멀리 보고 우리 부평의 이 발전 방향을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우리 부평 미래를 한번 설계하는 새로운 그런 이 계기가 되었으면 네. 좋겠다고 판단하고요. 이 지금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생태하천, 역사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해서 하나로 지금 협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좀 들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경제 전문가라든지 문화 전문가 또 그리고 생태하천, 역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그 다양한 것을 사업에 반영시켜서 진정한 우리 부평처럼 이 원도심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시범 지역으로서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존폐 논란에 시달려왔던 김포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과 재통합 절차를 받게 됩니다. 지난 21일 경기도는 1지자체 1공사 원칙에 따라 김포도시공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시설공단과 통합됩니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추진해오던 사업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인데요.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 절차와 남은 문제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볼 문제가 김포도시공사의 통합 문제입니다. 지난 21일이었죠. 경기도 공기업심사위원회가 김포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떤 걸까요? 김 의원님. 예, 그 경기도에는 그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포만 유독 특별히 그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과 그 분리할 때 도시공사는 3년 내에 청산이라는 조건을 걸고 경기도에 승인한 바가 있고요. 또한 그 행안부가 1지자체 1공기업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김포시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경기도에서 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3년 전에 이 경기도가 김포도시공사를 시설공단과 어떤 분리를 하는 걸 승인을 해주면서 이런 조건을 좀 걸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인 시장은 김포시의 특성상 도시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하다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재검토를 또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유는 뭔가요? 그 청산 원래 조건대로 청산한다라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 조건대로 한다라면 고용 승계 불안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도시공사의 자산, 채권 채무 문제 등요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최소한 통합으로는 가야 된다. 그래야만 기존 사업들이 별다른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김포에는 12개 공영개발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들이 좌초에 이게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존치가 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차선책으로라도 이 통합으로 이루어지면서 형식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뭐 청산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제 통합 절차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뭐 2017년에 경기도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김포시가 도시공사 청산 로드맵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로드맵대로 좀 가게 되는지 아니면 좀 통합 절차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2017년 당시 그 민선 6기죠. 유영록 시장 시절에는 그 로드맵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7기 그 정하영 시장 체제에서 기존의 그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청산 로드맵대로 되지 않고 아마 이제 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해서 다시 김포도시공사 2본부장 체제, 다시 말하면 시설관리공단 본부, 도시개발공사본부 체제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공사에서 참 굵직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시내폴리스부터 뭐 걸포 사지구, 풍무 역세권 정말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들 사업들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12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김포시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유지 관리 운영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통합을 했을 때 과연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기능의 차이가 조금 예, 있다고 예. 볼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도시 공사의 기능을 대폭 살리는 조직적인 개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기존 사업들이 형식적으로는 추진된다고 할지라도 마치 이 독립적으로 개발을 업무를 전담했던 도시공사가 네.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이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을 한다 그러면 이 시장과 자본은 마치 사업들이 축소될 거라는 시그널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불식시키더라도 적극적인 홍보와 또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우리의 사업들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역할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설공단과의 어떤 분리 과정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에서 또 시민들의 어떤 우려도 좀 우려가 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글쎄 이제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이제 조승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뭐 두 조직을 존치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무리수를 두면서 합병하려는 어떤 정책 결정이 되어서 이제 발생된 문제였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제 똑같은 그 부작용이 발생되리라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경기도 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대책 가지고는 특별한 대책이나 장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지금 조승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떤 인적 쇄신, 그 다음에 사업의 재검토, 여러 가지 그 어떤 점검을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 전 의원께서는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통합 전에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좀 진단이 필요하고요. 네. 그 공단과 공사 직원들 간의 급여책이라든지 그 이질적 요소에 의한 비업무 효율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대안이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예산 편성 등 회계 이원화에 따른 이 대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발 업무라는 정확히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이 민간 기업의 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시도 그 전문 경영들한테 책임은 묻되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독자적인 영역을. 왜냐하면 이제 재무 건전성이나 도덕적 해이 부분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경영 방침이라든지 경영 내용이라든지 비전을 간섭하면 기업적 가치를 가지고 하는 분들과 이 규제를과 이 몸에 배인 이 관료들 간의 관계에 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책임은 주고 그 책임을 묻되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이번 통합에서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잘 해소돼야만 한 가족 두 지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또 과거 로드맵에는 공영개발 사업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시공사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1988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돼요. 그때 네. 이제 공영개발에 대한 그 지침이 마련되고 각 지역마다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도시개발에 대해서 계획하고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독립성도 문제가 있고 보통 네. 시 산하에 있는 그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성과 전문성의 결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시공사도 1989년에 경기 공영 설립단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독립적이고 전문 경영인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단은 불가피하게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드맵상에서 이것은 아주 지나간 물이다. 또 지나간 경영 기법이기 때문에 네. 이 설립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 사업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도달할 때까지.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도시 개발을 하고 또 보다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영개발 사업단으로 가는 것은 현재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김포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도시공사 또 최근 굉장히 시끄러운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보면 최근
도시공사가 일부 직원들에게 보안각서를 쓰고 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좀 시끄러운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 김포시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정보통신부서하고 감사부서에서 지금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 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그 사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그동안 이 프로그램이 직원 사찰용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포시 사회에 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사 측에서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외부 정보를 어떤 유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사실관계 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어요.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만약 이제 감시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고 이것을 이제 직원 사찰용으로 이용됐다 이러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조 전 의원께서는 이번 문제 어떻게 좀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좀 부적절한 행태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내부적 그 문서라든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다른 조치로 그걸 강구할 부분이지 몇몇 그 직원들의 PC를 열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까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사찰로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찰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는 형태인데 그러한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시에서 그 감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또 그래서 그게 정말 불법행위가 있다라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다시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이번에 그 사건의 또 다른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가 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전에 그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김포 시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어떤 사업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방만하게 이루어진 사업들도 문제가 됐던 것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포시가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컸던 김포 거물대리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난개발을 정비하는 건 물론이고 낙후된 북부권을 개발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인근의 송도, 청라 등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이 포진해 있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는 우려도 많습니다.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포시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요, 바로 대곡면 거물대리입니다. 거물대리 뭐 이전부터 주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좀 정리가 이 부분이 됐습니까? 일단 김포시 대곡면 거물대리는 공장과 주택이 좀 뒤섞여서요. 전국에서 공장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중에서도 월성, 하성, 통진읍도 전국 계획관리적 중에서도 개별 공장 수가 300개 이상 입지에 있어서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곳인데 한국정책평가연구원 KE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곡면 개발 공장 수는 1,535개소로 전국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 수 가장 많은 곳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공장 주거 혼잡 지수도 1.43으로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환경지도과에서 이제 경기도와 함께 이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거물대리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총 238곳을 점검했는데 네. 이 중 위반 업체가 99곳, 42.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환경 배출 업소 지도 점검 인력도 2014년에는 4명이었다가 올해부터는 12명을 지원했지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지정을 받는 것을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뭐 이게 추진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네.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산업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서비스업 지구를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도 신청 지역 및 기업 주도형 지역에 한해 추가 지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특별히 근본 추가 지정 시 기업 입주 수요가 확실하고 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사업 시행자 확보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국가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신산업 육성과 남북 경협 등 미래 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또 주민들의 선호도 등 지역 내 사회적 합의가 완료된 지역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 지금 정 시장님께서 지금 의욕적으로 지금 이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지정을 위해서 좀 힘을 쓰고 계시는데 현재 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하영 시장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지정하고 18년 10월에 추경으로 4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19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 협의가 진행되고 4월에 황해청장이 시에 방문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에서는 난개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5월 16일 이 지역 일대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묻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7월에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전 컨설팅 자문을 2차례 실시하고 9월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별도팀을 9월에 조직 개편 때 신설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이곳 지역이 지금 뭐 그동안에 논란이 참 많았었던 지역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어제 주민들 한번 찾아봤어요. 봤는데 반응이 반반입니다. 그 반응이 반반이란 게 네. 먼저 경제 자유 구역을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선 사익의 환경적인 부분이 많은 제약이 있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경제 자유 구역이 추진이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 환경적인 부분이.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반대쪽으로는 이제 이웃사촌이라고 하죠. 원래 한평생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경제 자유 구역이 추진이 되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근데 건물들 1, 2하고 2하고 좀 차이가 또 있어요. 네네. 1, 2하고 1위가 있는데 1, 2 쪽은 이제 찬성과 반대가 50대 50 정도라면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총 170가구의 주민들인데 원주민들이 25가구밖에 안 돼요. 25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공장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네네. 공장분들은 빨리 추진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앞서서 정 기자께서 이제 좀 우려 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실제로 지금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제 이미 앞선 사례들에서 뭐 송도나 네. 청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기업 유치에 좀 뭐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성공한 사례가 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에 경제 자유구역이 들어선다는 것.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동전의 양면 같아요. 보니까 이게 장점분들 아까 배경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위치, 서울과 가깝고 그리고 공항도 가까워서 타 지자체보다 높은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과의 상황이에요. 적경적이 있다 보니까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이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안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분명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넣으면 그만큼 그렇죠.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네. 이 북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면 근데 그러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유연한 관계 갖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미군까지도 이 대한민국을 좀 전쟁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될 거라 볼 수 있지만 세계적인 시각 어쨌든 외국인 자본을 끌어다니는 입장에서 간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정세가 좀 흐름의 변화를 좀 많이 줄 수도 만약에 있다. 훈풍이 된다면 정말로 좋은 곳이죠. 왜냐하면은 김포가 이제 조광대교를 설치하게 되면 1.5km밖에 안 돼요, 북한과. 네. 그만큼 접근이 상당히 좋은 곳이거든요. 하지만 또 반대쪽으로 상황이 안 좋다면 그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향후에 남북 정세에 따라서 어떤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한 경쟁력은? 남북 정세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좀 장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자유구역 연계벨트를 구축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날 거라 보고요.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또 남북 평화경제협력의 허브 역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는 데가 혹시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걸로는 알 수가 없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길이. 네, 저는 지금 부평역 2번 출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부평역 지하상가가 굉장히 점포수도 많고 넓어가지고 길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외지는 한번 들어가면은 뭐 거의 미로라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이곳에 들어가서 이 와이프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이 와이프를 위한 임산부용 레깅스를 산 뒤에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지하상가가 여기 있네요. 지하 2층 매장 지하 상가에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 상가에 들어왔는데 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안내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한번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에 임산부복 파는 데가 혹시 있나요? 뭐 매장이 뭐 하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일로 쭉 가면 중앙이 나오는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길이. 이것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걸로는 알 수가 없는데. 임산부복 파는 데 찾고 있는데 어디로? 네, 어디냐면요. 시계. 아. 끝에서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가게에 있어요. 거기 가시면 돼요. 사실 여기 근데 길이 되게 넓잖아요. 네. 뭐 잘 찾는 방법 같은 거 있나요? 여기 지하상가에 보면은 이제 번호 출구가 있어요. 이 번호 알면은 찾기가 쉬우세요. 여기서 그럼 만약에 처음 오는 분들이 막 옷을 어떤 상가를 찾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찾는 게 좀 편한가요? 이런 어디 지하상가인가? 여기가 신부평이고 이 위에가 성일로 지하상가. 그다음에 또 중앙 지하상가, 대하 지하상가, 닌자 역사 이렇게 5개가 돼 있어요. 아, 그거 5개가. 알면 예. 좀 찾기 쉽죠.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모두몰 아마 치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페이스북 앞쪽에 나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좀 찾기가 쉬워진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저 길 찾는 거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 출구번호라는 게 있어요. 출구 이렇게 부평역에서 딱 나오면 1번 출구, 2번 출구에서 32번 출구까지 있어요. 그걸로 찾으시는 게 헤매지 않고 가장 빨리 찾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 빨간 길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빨간 길, 파란 길 뭐 이런 길로 색깔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찾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색깔로 찾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출구 번호, 몇 번 출구. 그거 아니면 조금 헤매실 거예요. 여기가 너무 워낙에 넓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부평역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점표를 보고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2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목표였더니 와이프 임부복을 잘 찾고요. 일단 제가 둘러봤는데 이 지하상가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은 이제 진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모두몰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은 이 지하상가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하상가 5개가 다 색깔 있는 선으로 표시가 돼서
좀 찾기 쉽게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업체명이나 몇 호 이걸로는 절대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 출구명을 기억했다가 몇 번 출구로 아예 지상에서 해당 출구로 들어가서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인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이 부평 지하상가에는 얼굴 미용 빼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와서 쇼핑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